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말입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조용히 참으며 불편한 말 삼키고 웃는 얼굴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가장 지친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믿고 견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 몫을 빼앗겨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교묘하게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버텨 온 모든 시간이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 이런 고민을 품고 살았습니다. 학문에만 몰두하던 그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책을 빌려달라 하면 주었고 글을 대신 써달라 하면 밤을 새워 도왔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느라 정작 자신의 공부는 늘 밤늦게 밀려 있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는 새벽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선함인가? 하고 말입니다.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른 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불편을 감수하며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가장 소홀히 대우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온 착함 때문에 정작 가장 외면당한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착하게 산 것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착함을 잘못 이해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과 용기에서 나온 착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진의 어느 겨울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지난 날을 되새기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착하다고 믿었던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 참았던 것들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함은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벼슬길에서 그는 후배들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단호히 끊어야 할 일들을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모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았고 옳지 못한 일들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보여준 그 착함은 결국 더 큰 불의를 키워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가짜 선함과 나를 살리는 진짜 선함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이 지금 이렇게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어온 착함이 혹시 가짜였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6가지 착각을 하나씩 들여다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을 늘 마지막에 두는 습관,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참으면 사라질 것이라 믿었던 감정들, 싸움 없는 관계를 좋은 관계라 착각했던 시선, 그리고 언젠가 보상받으리라 기대했던 마음까지 말입니다. 이 6가지 착각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선함 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십 권의 책을 쓰며 깨달았던 그 진리를 이제 우리도 함께 배워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선할 수 있는 방법, 지치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함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과 착각합니다. 싫다는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내 필요를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힘들어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하기 싫은 일도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후배 관리 하나가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후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그 친척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진짜 억울한 백성이 피해를 보게 될 뻔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부드럽더라도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선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의 기분이 상할까 염려되었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자네를 돕고 싶으나 이 일은 옳지 못하니 도울 수 없네. 아무 울타리 없이 열어둔 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가 들어오고 가축이 들어와 곡식을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밟고 지나갑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밭이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울타리가 있기에 좋은 곡식을 키울 수 있고 그 곡식으로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경계가 있기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고 선을 분명히 하기에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다른 사람의 일까지 떠맡았습니다. 동료가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자기 일이 밀려 있어도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사람들은 그에게 당연하다는 듯 일을 넘겼고 정작 본인은 자기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몸까지 아파 쓰러지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착함이 자신도 결국 조직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학원 숙제를 대신해주고 배우자가 피곤해하면 모든 집안일을 혼자 했으며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말마다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조금만 못해주면 섭섭해했습니다. 자신은 더 지쳐갔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감사함을 잃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해주려다 보니 가족들은 스스로 할 기회를 잃었고 자신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 책임과 상대의 책임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모든 것을 내가 떠안는 것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거절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상대가 해야 할 일인가? 또 둘째, 거절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되 사과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할 여유가 없어라고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셋째,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이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어려워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까지가 당신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몫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진짜 선함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착한 사람은 자신을 가장 나중에 돌본다는 믿음입니다. 식구들 밥상을 차리며 본인은 늘 국물만 떠먹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식 학원비, 배우자의 취미, 부모님 용돈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병원 갈 시간은 미뤄왔던 기억이 겹쳐집니다. 나는 괜찮아. 나중에 할게.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중은 결코 오지 않고 몸은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벼슬길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밤낮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억울한 사건을 살피고 제도를 개선하는 글을 썼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쉬는 시간조차 책을 읽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은 숭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을 얻었습니다. 심한 열병이 찾아와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못하면 학문도 백성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선함이라 믿었던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무책임한 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일상에서 자꾸 외면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주면서 자신이 필요한 옷 한 벌 사는 것은 아까워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고 피곤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그녀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했던 몸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늘 있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프기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뒤에도 남아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몸은 지쳤고 집중력은 떨어졌으며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했고 그는 자책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지만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약용은 병을 앓고 난 뒤 달라졌습니다. 하루 일과에 반드시 산책 시간을 넣었고 규칙적으로 식사했으며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여유롭게 지내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합니까? 첫째, 하루에 한 가지는 나를 위한 일을 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병원에 가며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셋째, 나는 괜찮아라는 말 대신 나도 돌봄이 필요해라고 인정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나라도 선물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자신을 제일 끝에 세워두었습니까?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도록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상대가 실수하거나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보다라며 모든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되짚고 관계가 어긋나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하며 상대의 불행까지도 내 책임인 것처럼 짊어집니다. 젊은 관료 시절 정약용은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상관의 기분이 나빠진 일조차 자신이 보고를 서툴게 해서라며 자책했습니다. 동료가 불만을 표하면 자신이 배려가 부족했다고 여겼습니다. 밤새 그날의 대화를 되짚으며 어떤 말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했는지 끊임없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의 기분이 나빴던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조정의 정치적 압박 때문이었다는 것을. 동료의 불만은 자신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 자신의 욕심과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오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가 느끼는 분노, 슬픔, 실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삶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내 말과 행동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넘어지면 안쓰러워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며 그 과정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연애에 실패하면 자기 일처럼 괴로워했고 가족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밤새 걱정했으며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 자신이 돕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줬다면 그 사람이 덜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그녀 자신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남의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진 탓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그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을 대신 느껴주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친구의 이별은 치유되지 않았고 가족의 직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만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화를 내면 자신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접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더 자주 화를 냈고 자신은 더 작아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다룰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마음은 각자의 밭이니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나눠줘도 그 밭을 가꾸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씨앗을 나눠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지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는 그 사람이 자기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내 책임과 상대의 책임을 분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상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대신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과 도울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사실은 남이 들어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선함이란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책임을 지도록 한 걸음 물러서 주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 착각은 화,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은 그냥 참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괜찮아, 참자라고 속으로 되뇌며 억누릅니다. 화가 나도 티 내지 않고 슬퍼도 혼자 사귀며 억울해도 좋게 넘기려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억울함과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건만 역적으로 몰렸고 가족과 헤어져 외로운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밤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낮이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이 감정들을 그냥 억누르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병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억울함을 글로 풀어냈고 분노를 학문으로 승화시켰으며 슬픔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내 안의 독이 나를 죽였을 것이네. 마음속 연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방 안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납니다. 창문을 닫아두면 연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두면 연기는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방 안 공기는 맑아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갈 출구를 막아버리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폭발하거나 나를 안에서부터 병들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좋게 넘기자는 말로 자신을 속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감정의 출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 어딘가에 쌓입니다. 어깨가 굳고 목이 뻐근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과하게 폭발하거나 이유 없이 허무하고 우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따랐으며 동료들의 비협조에도 혼자 감내했습니다. 직장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자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조금만 시끄러워도 소리를 질렀고 배우자의 사소한 실수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안전한 공간인 가족에게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를 낼 수 없는 곳에서 참았던 것들이 화를 낼 수 있는 곳에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참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풀어낼 방법을 찾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을 혼자 사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에도 웃으며 넘겼고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둔 감정의 매듭이 그녀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매듭은 풀어야 하네. 억지로 묶어두면 더 단단해지고 결국 칼로 잘라내야 할 지경이 되니 말이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건강함의 표시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것을 적절히 드러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억울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혼자 조용히 울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하면 상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상처받았어라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마음 안에는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오늘 그중 한 가지만이라도 조용히 꺼내 볼 수는 없을까요? 참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겉으로 조용하고 갈등이 없는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만 보는 시선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문제를 덮어두고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며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면 관계가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불만과 쌓인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동료들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동료들과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제도로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고민 끝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침묵했던 그 제도가 여전히 남아 수많은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문 내 평안이 누군가의 눈물을 키운 것이 아닌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표면의 고요를 위해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회피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찮아, 참자라고 넘기고 고쳐야 할 문제가 있어도 굳이 말해서 뭐하나라며 미룹니다. 싸우지 않으니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불만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쌓이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일을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큰 싸움 한 번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비 습관이 불만이었지만 말하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이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싸우지 말자, 좋게 지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는 10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예전부터 늘 그랬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잘못된 업무 방식이 눈에 띄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굳이 말해서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실수는 반복되었고 결국 팀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초기에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작은 불편으로 끝났을 일이 침묵으로 키워져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른 말을 하되 부드럽게 하라.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라. 침묵은 때로 평화를 지키지만 때로는 불의를 키운다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문제를 미루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 조기에 이야기하면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난이 아닌 표현으로 말합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힘들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를 존중하며 말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평화는 정말 모두에게 좋은 평화였습니까? 아니면 폭풍을 미뤄둔 침묵이었습니까? 부드럽게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는 용기가 때로는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착각은 선행을 마치 저축처럼 쌓아두면 언젠가 꼭 이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을 믿으며 내가 한 친절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양보하고 참으며 삽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언젠가는 받겠지. 정약용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밤낮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백성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부패를 척결하려 애썼습니다. 성실히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나라에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적이라는 누명과 유배형,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강진 유배지의 어느 겨울밤,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분노와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는 다른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백성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일했는가? 나라를 사랑해서 학문을 했는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했는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선함은 거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돌려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내가 양보한 만큼 상대도 양보할 것이라 믿으며 내가 참은 만큼 상대도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무심하게 대하거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거나 심지어 배신하기까지 하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마다 도왔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밤늦게까지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했지만 정작 그녀가 힘들 때 친구는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한 번도 못 도와줘? 하지만 문제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움의 가격표를 붙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매달 용돈을 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동생에게 더 큰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동생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의 효도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을 행하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느니라. 선함의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순수한 선이 아니라 인정욕구와 두려움이 섞인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보답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인가? 둘째,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버거운데도 억지로 하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셋째,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안한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다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친절 중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기꺼이 반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진짜 선함의 씨앗을 찾아주는 기준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선함만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착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뭐든 다 받아줘야 한다는 착각, 자신을 늘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는 착각, 남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 참으면 감정이 사라진다는 착각, 싸움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착각, 그리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이 6가지 착각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 자신을 뒤로 미루고, 책임감 없어 보일까 두려워서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고, 약해 보일까 두려워서 감정을 억누르고,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서 침묵하고,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 보상을 기대하며 착한 척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함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네. 대신 옳다고 믿는 바를 정직하게 따르게. 그것이 진짜 선함이라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제자들, 책과 자연 사이에서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어있으면 다른 이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그는 유배지의 긴 세월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가짜 선함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에서 나온 진짜 선함으로 새롭게 살 것인가? 가짜 선함은 나를 소모시킵니다. 점점 지쳐가고 화가 쌓이고 관계는 껍데기만 남고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선함은 나를 살립니다. 내가 단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데 쓰기에는 너무 귀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며 나를 먼저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는 기꺼이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 후반의 새로운 선함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하기 싫은 부탁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는 나를 위한 일을 해 보십시오. 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 보십시오. 불편하지만 필요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친절을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사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고향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벼슬길에 나가라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삶이 진짜 선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선함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는가? 내가 하는 친절은 기꺼운 마음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미움받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나오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선함을 벗어던지고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진짜 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웃에게도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당신 인생 후반의 새로운 선함이 아닐까요?